뷰캐넌의 인민자유 평등론과 폭군 방벌론인데 이건 다 하지 않겠어요. 앞에 부분하고 제일 뒷부분만 하겠다. 이유는 지지난 학기에 이 내용은 자세히 살폈어요. 그러니까 각자 메고 들어오고 일단 이 조지 부캐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냐, 일단 대략적으로는 서양에서 최초로 폭군 방벌론을 전개한 사람이에요.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회 소속 신부이기도 했고 나중에 개종을 해가지고 개신교도가 돼요.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개신교도가 돼가지고는 정보는, 그러니까 예수회가 극동과 동방에 대한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선교사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서양에서 최초로 그런 맹자의 반정과 혁명 이론에 해당되는 폭군 방벌론을 전개한다. 물론 폭군 방벌론과 맹자의 반정 혁명론은 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폭넓은 개념이니까. 폭군만 방벌하는 게 아니죠. 맹자의 경우에는. 응? 네. 정치를 잘못해도 난정과 그런 악정을 해도 타도 대상이라고, 이 극동 유교국가에서는. 응? 또 그 다음에 혼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왕도 타도예요. 혼주도. 능력이 없는 자도 타도하고 당연히 폭군도 타도하고 또 그렇게 부도덕한 자도 타도하고. 그런 개념이 서양에는 오랫동안 없었고 그냥 폭군만 타도하는 거야. 학정을 하는 자만. 예? 악정은 정치를 잘 못하는 그런 멜 가버먼트 하는 자죠. 멜 가버먼트. 백성들을 학대하고 신하를 학살하고 그런 폭정을 하는 자만을 타도하는 그런 개념만 있었는데, 그거라도 처음 말한 사람이 조지 뷰캐넌이라는 스코틀랜드 성직자이자 신학자다. 이 사람은 공맹 철학을 몰랐어도 중국이 그런 나라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폭군은 타도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여러 자료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극동 유교국가에서는 아까 금방 말한 대로 폭넓은 악정, 난정, 폭정, 그 혼주의 비행 정치를 다 타도하는데 그게 서양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최초로 미국 헌법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 거기서 혁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그 독립선언문으로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에 왕을, 즉 대통령을 갈아칠 수 있는지는 헌법에 나오게 되는데요. 헌법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대통령이, 두 번째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 세 번째는 비행, 미스 디비너, 비행, 안일 비자 써서 비행.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미국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또 거꾸로 안 돼 있어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탄핵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 식으로 그 비행자를 대통령 만들면 안 되는데 우리 헌법은 지금 그렇게 돼 있어갖고 잘못하면 비행자가 대통령이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막 가면 그냥. 비행을 집어넣은 것은 부도덕한 자를 타도하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부도덕한 행위를 하더라도 탄핵 대상이다. 한국 헌법이 너무 좁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런 보고들을, 극동 보고들을 받았는지 이것을 앞부분을 읽어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366페이지 그것부터 읽어보세요. 제2장 영국 경험론과 근대 계몽 정치론의 유교적 기원. 제1절 조지 뷰캐넌의 인민자유평등론과 폭군 방벌론. 영국에서 유교적 정치 문화의 영향하에
혁신적 정치 철학을 전개한 최초의 학자는 조지 뷰캐넌이었다. 그의 정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 말과 근세 초를 잇는 사상적 흐름과 변화를 먼저 개관해야 한다. 여기에는 많은 성서 논쟁과 신학 논쟁, 그리고 중국의 문화적 사상적 영향이 착종되어 있다. 개관, 중국의 충격과 르네상스 정치 사상의 변모. 뷰캐넌의 정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르네상스 시대 마렵의 정치 사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이베리아, 이탈리아인들의 중국 관련 서적들을 조감해 보아야 한다. 야자가 빠졌습니다. 이베리아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다 합쳐서 하는 말이에요. 중국 관련 서적들은 16세기 중반 이래 뷰캐넌의 문제의 책 스코틀랜드의 왕권의 출간 시점까지 약 하반세기의 짧은 동안에도 많이 쏟아져 나왔다. 16세기 중국 보고들. 16세기 중반 최초로 중국에 체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정치 문화와 선진적 정치 제도를 보고한 사람은 중국에서 죄수로 감옥살이를 하고 포르투갈로 귀국한 포르투갈 무명씨였다. 중국에 6년간 포로로 잡혀있던 익명의 포르투갈 사람이 쓰고 1555년 말라카의 예수의 선교단이 출판한 6년간 포로로 지낸 한 명사가 말라카 칼리지에서 벨키오르 신부에게 이야기한 중국 정보라는 시리즈 서안에서 이 무명씨는 중국의 지방 행정과 감독관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방 통치자들과 어떤 명을 받은 사람들은 학식과 훌륭한 현덕을 기준으로 이것들 외에 어떤 것도 고려치 않고 선발된다는 사실과 아들이 아비만큼 유능하면 아비를 이어 관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황제에 의해 공직 복무 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함으로써 중국의 세습귀족 관직이 부재하다는 것과 아무리 고관대작의 아들이라도 학식과 현덕이 기준에 미달하면 출사의 길이 막힌다는 것, 다시 말하면 중국이 탈신분적, 평민적, 평등 사회임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 세습귀족이 없는 명대 중국의 이 명실상부한 평등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평등은 공자의 천하무생 이기자야. 아니, 천하무생이 기자야. 천하무생이 기자야. 그렇지, 그렇게 끊어 읽어야 돼. 네, 천하에 나면서부터 고귀한 자는 없다는 태생적 평등. 명제와 공맹의 대부 불세 장록. 옳지, 잘 읽었어. 대부는 장록을 세습하지 않는다 또는 사무세간. 선비는 벼슬을 세습하지 않는다. 명제를 과거제와 관료제에 의해 구현된 결과였다. 은나라 마지막 왕이 주왕이죠. 이름은 수고, 나중에 추살당했기 때문에 주왕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그 사람의 열 몇 가지의 혁명적 타도 이유 중에 하나가 관직을 세습시켰다는 것도 들어있어요. 실력으로 뽑지 않고 세습시켰다. 그러니까 대단히 엄격했다고 봐야죠. 관직을 세습시키지 않는 게. 자, 이걸 왜 중요하냐? 이거 잘 보세요. 한쪽 끝에는 관료가 있고 한쪽 끝에는 봉건적인 직책이 있어요. 자, 봉건적인 직책은 자기 아들에게도 그 직책을 세습시키는 거야. 네? 근데 가운데 중간에 있는 게 뭐냐? 그 프리벤달이라고 그러는데 복록관이라고 그래. 그건 자기 종신토록만 그 관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관료는 임기 기간 1년 반 동안만 그 관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은 끝나는 거야, 다. 그리고 정년 퇴직도 뭐 20-30년 하면 끝나는 거고, 종신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쪼로록 연결돼서 있는데, 관료가 제일 그러니까 힘이 약하죠. 복록관이 그 다음 세고, 봉건제적인 관직이 제일 강한 거예요. 세습이니까. 에?
우리나라 지금 관리들은 다 이제 관료제로 되어 있고 프리벤달 PREBANDAL 프리벤달은 복록관은 우리나라의 가장 전형적으로는 복록관들이 뭐냐면 종교 조직에 많아요. 종교 조직에 카톨릭도 뭐 지학순 주교 죽을 때까지 주교였죠. 지금 돌아가신 양반도 누가 돌아갔던데 그 양반도 죽을 때까지 응? 한번 주지 스님이면 죽을 때까지 주지 스님이고 그 종신토로 거는 것을 복록관이라고 그런다. 세습은 못해. 세습은 안 하고 관료는 종신성은 없고 그냥 임기 동안에만 하는 걸 관료라고 그래. 네? 세 가지의 관직 형태를 구분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이 봉건제적인 관직에는 그 관직에 세 가지가 다 딸려 있어요. 하나는 재판권이 있어. 거기 자기가 관할하는 자들에 대한 재판권, 그다음에 서무 행정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토지를 나눠주고 뭐 빼앗고 그럴 수 있는 토지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토지도 딸려 있는 거지. 봉건적인 봉토로. 네. 자, 중국의 이 평민적 평등은 저 포르투갈 무명씨가 보고한 중국 백성의 종교적 사상적 자유와 함께 유럽인들에게 놀라운 내용이었다.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 신구 기독교 신학자들은 무명씨 등 모험 여행가들과 선교사들의 이 16세기 중국 보고서들에서 접한 중국의 태생적 평등 사상과 평등 제도를 자연적 자유와 평등으로 포착해 개념화한다. 그리고 포르투갈 무명씨는 명대 중국의 신분 차별 없는 직업관에 대해서도 보고한다. 무명씨는 신사와 상인을 차별하지 않는 명대 중국의 새로운 직업관을 이렇게 묘사한다. 모든 사람들은 관리와 고관대작의 아들이라도 어떤 직업을 얻고 어떤 관직을 보유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 모두는 어떤 조건에서라도 자기 아들들을 고용해 그들이 일반적으로 할 줄 아는 읽고 쓰는 일에 배치한다. 다른 이들은 아들을 장사하도록 두고 또한 섬기는 방법을 배우도록 자기 아들들을 관리 신사들과 어울리게 하는 습관이 있기도 하다. 이것은 명대 마렵에 이미 관인과 상인이 직업 차별 없이 뒤섞이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이것은 고관대작의 아들이라도 학식과 현덕을 갖추지 못하면 출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함께 16세기 명대 중국에서 이미 세습 귀족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직업 차별도 없는 평등한 평민사회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다. 이제 산업공상의 직업 차별이 없었어요. 신분 차별로 그걸 보지 않았다. 직업상의 구분으로만 봤어요. 아들을 대여섯 명 나면 한 녀석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게 만들어서 관리를 만들고 두세 녀석은 상인을 만들고 어떤 녀석은 이제 농사짓기 하고 이런 식으로 안전, 세이프티, 어떤 가문의 안전을 위해서 직업을 분배했으니까 나는 왜 장사하라고 하느냐고 아버지한테 대들 수 있는 처지가 아니,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 뭐 평등하니까. 응? 자. 명대 가정제 치세에 6년간 감옥살이를 한 포르투갈 무명씨의 이 중국 체험 기록은 중국의 풍요와 도시의 화려함, 물질적 문물과 이기 등을 묘사하는데 치우친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과 달리 중국 제도들을 설명하는 데도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중국의 정치 사상과 정치적, 법제적 면모를 비교적 정확하게 유럽인들에게 알린 최초의 저작이다. 자,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은 정치적인 사건은 딱 한 번 짧게 언급하고 일체 정치적인 제도와 사건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다른 거 한 가지 복지적인 그 시혜를 왕이 자주 베푼다. 이거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는 모조리 장사하는 이야기, 어떻게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지, 지폐가 얼마나 잘 통용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 지폐가 그때
놀라울 수준으로 통용되고 있어서 이 사람은 깜짝 놀래요. 그런 것들을 많이 써놨어. 풍광들, 도시들의 모양들, 무슨 하이웨이가 어떻게 공로가 되어 있었고 반듯반듯하고 뭐 잘 다져져 있고 뭐 이런 거, 집들이 뭐 그 바둑판처럼 지어져 있고 이런 건 많이 써놨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의미 있는 건 거의 없다. 근데 이것에 반해서 이 사람, 이 무명 씨의 죄수 생활을 한 이 무명 씨는 대부분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걸 집중적으로 묘사했어요. 특이한 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죄수 생활을 하면서 이게 묘사를 하느냐, 중국을 지가 얼마나 안다고 갇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오야. 중국은 자유형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야. 곤장 맞든지 아니면 유배란 말이에요. 에? 6년 유배. 그러면 어느 조그마한 소도시로 유배 보내서 거기에 먹고 자는 데만 감옥살이 하는 그 집으로 들어가 사는 거고 자는 거고, 밥 먹고 나와서는 이제 그 유배된 그 지역에서 어떤 주어진 일들이나 뭐 토목공사에 참여하거나 이런 식으로 세상을 다 접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가둬놓질 않았단 말이에요. 자유형은 근대에서 생긴 거예요. 자유형이란 감옥에 가두는 거야. 가둘 데도 없어. 감옥이 없으니까. 잠깐 구치해 두는 것은 있었죠. 내일 빠따 맞아야 될 놈, 응? 하루 저녁 자고 이틀 저녁 자는 거, 또는 재판받는 과정에서 한 달씩 거기서 구치되어 있는 거, 그런 경우는 있었어도 그냥 6년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가둬서 금고를 때리는 그런 건 없었다. 다 유배를 보내는 거였기 때문에, 물론 노동을 해야 된다는 유배도 여러 가지예요. 노동을 해야 된다는 유배도 있고 그냥 거기에서 지내도록만 하는 유배도 있고, 또 이제 최악의 유배는 유리안치. 그 집 안에만 지내고 그 가장 집을 쭉 둘러가지고는 가시나무로 뚝 둘러친 그 집에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 안에서만 그 마당 뱅빙 돌면서 살도록 하는 거. 유리안치가 가장 엄한 유배였다. 응? 다양한 등급이 있었지만은 대개는 이제 정약역의 유배 생활 하듯이 그냥 자유롭게 책도 쓰고 어쩌고 저쩌고 술도 처먹고 막 그러면서 지낼 수 있는, 그야말로 그 죄수 치고는 장땡인, 응? 그런 시대였어요. 응? 이 친구도 이제 그렇게 도시를 여러 군데 도시에서 이감되면서 여러 도시를 보면서 이게 중국 사회, 중국의 언어도 다 중국말로 다 배워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자세히 읽고 책을 사서 읽어요. 또 이 사람이 나올 때 또 책도 사가지고 나와. 황구통분이 뭐 이런 지리 책도 사오고 거기에 책도 사고 나와서 한문을 능하게 읽을 줄 알았고, 또 나중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로도 중국인들이 왔어요. 자발적으로 온 건 아니고 이놈들이 약취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어가지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중국인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 그 충격 속에서 어린이들 15살, 14살 먹은 애들이 사라져가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결국 그놈들이 저지르는 노예 약취인지를 알고 중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해서 완전히 쇄국을 했던 거예요. 영국도 똑같은 취급을 당해요. 딱 하나, 네덜란드만 요놈들은 그런 짓거리 안 한다 해서 좀 네덜란드는 상거래를 좀 터주는 정도였고, 왜 쇄국 정책을 썼느냐, 중국이 멍청해서 그러거나 세계 물정을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야말로 극동의 유교국가를 비하하는 멍청한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써놓은 그런 글들이라고. 전혀 그러지 않았고, 모든 나라와 전방위로 무역을 했어요. 다 어느 나라하고도 다 그런 공무역도 했고 사무역도 했고 또 밀수도 그냥 봐줘버렸어 다. 응? 공사무역, 밀수.
이제 공무역은 뭐냐면 조공이에요, 조공. 근데 조공 자체, 조공물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발라스트, 그 저하라고 하는 건데, 그 배가 위에다가 이제 조공품을 실었으면 배 밑에는 그보다 더 무거운 많은 짐을 실어야 배가 균형을 잡아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하를 영어로는 발라스트라고 그래요. 저하를 훨씬 더 한 40배 많게 실어. 에? 그래갖고 중국에 우리나라가 조공품을 싣고 갔죠. 그러면은 천진항에 불인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늘 조공품은 북경으로 실어가고 거기 천진항에다가 그 발라스트 저하 품목을 다 이제 놓고 거기다가 발라스트라는 이게 이제 한자로 저하라고 도장을 꽝꽝꽝꽝 찍어요. 그건 팔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중국에 또 고려나 조선에 없는 물건들을 가득 싣고, 그래야 또 수평이 맞잖아요. 그렇게 싣고 와요. 저하로 가득 싣고 다 팔고. 그 발라스트 무역이 조공 무역보다 훨씬 더 눈독 들이는 거였고, 조공을 바치려고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이런 데도 엄청 노력을 해요. 근데 조공을 안 받아들여요. 네? 필리핀이나 이런 태국이나 스리랑카 이런 데도 다 그 조공을 받아들이는데 서양 놈들은 안 받아들여요. 조공을 쥐들도 막 바치려고 그랬고, 그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무역을 해요. 발라스트 무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조선이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는 사실이 무슨 완전한 어떤 독립을 상실한 속방처럼 생각하거나 그러면 큰일 날 일이죠. 내가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해 줄게요. Empire and Righteous Nation. righteous는 의로운, R-I-G-H-T-E-O-U-S. Empire and Righteous Nation. 지금 21년 1월 달에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 이름이 ODD. 뭐였지? 웨스타드? 그 가운데 글자가 뭐였더라? 아르네. ARNE가 중간 문자예요. Empire Righteous Nation. 제국과 의로운 국가 또는 의로운 국민. 제국은 중국을 가리키고 의로운 국민은 우리나라를 가리켜요. 우리나라는 뭐 하려고 그러면 그 임금이 안 시켜도, 또는 뭐 임금을 돕기 위해서 의병, 의군, 의진 이런 걸 잘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외교도 중국과 관계 속에서 의로움의 입각에서 의리로 계속 그걸 외교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가벼이 볼 수 없었고, 이 책은 정확히 중국보다 이 조선이, 한국이 훨씬 더 유교적이었다. 중국은 겉멋들이 많고 내용적으로 깊이 못 들어갔고, 조선이 훨씬 더 높이 발전을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유교국가는 조선이었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1392년부터 근대국가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앙집권제의 국가가 들어섰잖아요. 그냥 고려 때 봉건제적인 요소를 싹 털어내버리고 조선이 개국되면서 그런 토우들을 싹 없애버리죠. 그렇게 해서 사대부에 의한 관료제를 확립하고, 또 복지제도를 확립하고, 종교자유를 완전히 확립하고, 태종 이방원이가 성리학자들인, 지난번 한번 말했죠, 정도전 세력을 다 죽여버려요. 그냥 사기꾼들로 몰아서 이성계를 사기쳐가지고 지들이 권력을 쥐려고 한 세력으로 다 몰아서 죽이고, 성리학이 국학이라는 명분은 남겨놨지만 그 성리학의 단독적 지배나 또는 성리학적 경전 해석을 유일화하지 않아요. 자유로운 경전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혼자 읽어도 상관없게 만들었단 말이야. 응? 그러면서
인조 때까지 성리학은 제대로 뿌리를 못 내려요, 조선에. 그러면서 여전히 형제들 간에도 평등했고 남자 딸과 아들도 평등했어요. 그래서 재산 상속에도 똑같이 남녀가 똑같이 상속을 받았어. 성리학이 뿌리를 못 내리고 어정쩡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승과를 세종 1년에 세종 원년 그러면 등극한 해를 말하고 1년 그러면 한 해 지난 거야. 1년에 승과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스님 과거 시험을. 그리고 스님이 과거 시험 되면 이제 주지 스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경국대전에 못 박혀서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 법은 유효했다. 그러니까 그 조선 초기에 정도전에 불시잡변이나 불교 비판한 것만 알고 있으면은 성리학자들이 그 짓거리를 하지요. 하는데 성리학자들을 거의 그 타도해버리다시피 한 거죠, 이 태종이. 그리고 종교든 주장이든 무슨 학설이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공자님 말을 잘 실어낸 거지. 왜 정극인이라고 상춘국을 지은 사람, 가사문화 최초의 가사문화를 쓴 사람이 정극인이죠. 정읍 태인의 그 정극인 비석들이 세워져 있고 그쪽에 와서 나중에 살았기 때문에 실은 원래 거기 처갓집이지 정읍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세종이 처단해 버리려고 그래요. 그 성균관에 학생이었는데 이 녀석이 그 학생회장, 총학생회장 그걸 그때 씨는 반수라고 불렀어요. 1반, 2반 할 때 반에다가 대가리 숫자 써고 반수로서 그 흥국사를 저 정릉에 지금 있죠. 흥국사를 복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불타서 또 낡고 그래가지고 세종이 이놈이 학생들을 다 동원해갖고 막 데모를 하는 거야. 그냥 복합 상소를 하고 안 들어주고 있는데 이 녀석이 나중에는 성균관 수업 거부를 해버려요. 응? 권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말로는 권당. 오늘날은 이제 수업 거부. 그때 세종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라고 이놈의 새끼. 뭐가 참수해버린다고. 황희정성이 나서서 선비를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저 사정해갖고 하얀 목숨은 구해요. 다른 데로 유배 보내는 걸로 해서 간단히 해결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관직에 나오지 못하고 정읍에 틀어박혀갖고 그 상춘곡을 써요. 잘 썼어. 안 그랬으면 죽어버렸으면 상춘곡 안 나올 뻔했는데. 왜 세종은 화가 그렇게 났냐? 원놈이 계속 공자님 팔아가지고 그 불교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세종은 다른 글을 인용하죠. 공허이단 사해야이.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재앙이다. 그 성현의 말씀을 잊었느냐? 너는 유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공자를 무시하는. 다른 사상을, 다른 종교를 공격하는 것은 나라 망조드는 일이라고 공자님이 가르치지 않았더냐 이런 뜻이야. 나중에 그 정도 최후 순간에 윤치호를 목을 쳐갖고 효수를 하라고 매달으라고 윤치호가 그 대한제국이 쓰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대한제국을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뭐 빗발치는 상소가 올라왔어요. 윤치호 목을 쳐서 효수하라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 집단 상소에서 한마디 하죠, 고종이. 네가 하는 말은 벌이 하자는 거냐? 이단을 치자는 소리냐? 물음표. 그래서 내려보내버려. 그 말은 너 지금 그 논어도 안 읽었어? 그런 말이에요. 공호이단이란 말을, 공호란 말을 두 자로 딱 줄인 거야. 정벌할 때 벌자에다가 달을 이자 딱 써서 벌이? 해서 내려보내버려. 이 뜻은 세종이 한 말이나 똑같죠. 사상의 자유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정조는 똑같이 공허이단 사해야이를 인용하면서 성현도 가르치지 않았더냐.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재앙이다라고. 왜 그렇게 천주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랄들 하느냐. 너희들 그 경전이나 똑바로 읽어라. 이렇게 해서 그 집단 상소를 두세 번 또 물리쳐요.
그러니까 조선이 세종과 정조와 고종이 세 사람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선에서는 대단히 사상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였어요. 물론 영조가 그만큼 자유로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조 때에도 우리가 아는 많은 실학자들의 책을 국가 인쇄소에서 찍어내거든요. 영조 때도. 영조의 허락하에서. 그러니까 그 나중에 황성신문이 지어낸 그 낭설 있잖아요. 실학자들이 아주 좋은 국가 정책을 짓고 안출해냈는데 역대 정부가 무시해가지고 그걸 안 받아들여서 근대화에 늦어지고 실패해서 졌댔다. 그런 그게 이제 황성신문에서 계속되던 이야기야.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영조도 다 읽었고 읽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원하다, 비현실적이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다 실학자들 글 읽어보면 그런 비현실적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반동적이에요. 반동적. 맨날 조선 초로 돌아가자야. 몇백 년이 지났는데. 실제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실학자들을 탄압하지 않았다. 반개 유영원의 책도 영조가 찍어요. 또 나중에 정약용의 책도 좀 뒤에 또 찍어. 다. 찍는데 읽어보니까 받아들일 게 없고 두 가지만 그 고종이 받아들이는데 팔도 체계를 만든 거. 팔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팔도 체계. 그걸 이제 정약용이 제안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정조가 화성을 지은 건 정조의 이제 정약용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 이 두 가지는 국가의 정책에 또는 제도화되고 법제화됐지만 나머지는 쓸모가 하나도 없어서 고종은 처음에 상당히 정약용의 책을 싹 여의당 원서를 다 여의당 원고를 다 걷어서 나한테 몰려보내라. 다 읽어봤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고종실록에 그 읽은 것에 대한 일체의 논평이 없어. 읽어보고 엄청나게 실망했던 것 같아. 어? 그 이전엔 너무 정조의 신하라니까 정조를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정조와 같은 성군이 되려고 자기도 마음을 먹은 사람인데 그 신하니까 대단히 관심을 갖고 다 읽어본 거예요.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 논평이 없어요. 그냥 팔도 체계만 자연적인 산하를 따라서 도의 경계를 지어야 된다. 그걸 받아들여서 도계를 좀씩 정리를 해요. 이렇게. 네? 명분상으로 유교 국가라고는 유교를 국학으로 하는 그것도 관학 쪽에서는 성리학을 하는 건 명분은 있었지만은 불교 비판을 용납하지 않았다. 세종의 분노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딱 하나 명분상으로 산사에서 도를 닦는 스님들은 승려는 도성에 출입하지 못한다. 도성 출입을 금했어요. 2조 500년 동안. 근데 1894년 개혁을 하면서 도성 출입을 해제해요. 그래서 승려들이 도성에 들어올 수 있게 됐고 조계종이 서울 한복판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종교 자유가 완전히 이제 인정되게 되는데 일본은 어떤 식이었느냐? 명추이신을 하면서 그 이전에는 도성 출입이 에도 출입이 자유로웠는데 명추이신을 하면서 도성 출입을 금지해 버려요.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지해요. 거꾸로 가 그놈들은 종교를 탄압하는 방향으로 신도를 엄청 세우고 그 불교를 탄압해. 그리고 기독교는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해요. 지금도 일본의 기독교율은 0.0 한 2%도 안 돼요.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러니까 조선하고는 그런 사상정책이나 종교정책이나 그런 점에서는 뭐 반근대로 간 거죠. 일본은.
그런 것이 무슨 근대화라고 막 자랑하고 일제 때도 학교 선생들이 그랬다고 치지만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도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해갖고 어찌고 저찌고 그런 자식들 많았어요. 내가 배운 교사들 중에. 내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근대화가 아니라 반근대화던데. 에? 나쁜 것만 서양에서 배워. 제국주의, 군국주의, 에? 무기, 옆에 나라 괴롭히는 그런 사상이나 배운다고. 근데 조선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배워. 제국주의도 안 배우고 군국주의도 안 배우고 고종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 백성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민국. 그러니까 대한제국 때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는 없었다. 그런 말은 쓰지 않았어요. 나중에 일본 놈들이 조약 맺으면서 한 4가지 조약에서 또는 청나라와 조약 맺을 때 청나라가 대청제국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대한제국 그렇게 한번 썼고 나중에 우리나라 집어삼킬 때 그놈들이 썼던 거 문서들 안에 한 서너 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대한제국이란 말은 쓰이지 않았다. 주로 뭐라고 써있냐? 대한이라고 써였던가? 대한국이라고 쓰이던가?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라고 쓰였다. 대한민국이 대중적으로는 제일 많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신문에서 썼으니까 신문을 한두 명이 보나? 80만 정도 막 독립신문도 한 80만 정도 봐. 80만 부를 찍어냈다는 소리 아니야? 이게 한 2만 부 찍었는데 그거 안 버리고 구문을 또 읽고 동네 돌아가면서 다 읽고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장독대 올라가서 한 사람이 크게 읽으면 동네 사람들 모여서 듣고 앉아있고 그런 식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만 부 정도의 효과가 나는 그런 신문이었고 다른 신문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한글 신문들이 많이 나왔죠. 제국 신문도 나왔었고 항성 신문만 완전히 그 토시 좀 다루는 한문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순 한글이든지 조금 혼용해서 쓰는 것 같다. 제국 신문하고 독립 신문은 100% 한글이었다. 그러니까 읽으려면 쉽지 않아요. 한자를 또 이렇게 추측해서 읽어야 되니까. 아니, 그때는 쉽게 읽었는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가 읽으려면 사료로서 해독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성들여서 읽어야 돼. 어쨌든 간에 신문에서 쓰는 것이 뭐 다 알아들었다는 이야기니까 대한민국이란 말을. 근데 대한제국이나 이런 건 단 한 번도 신문에서 쓴 적이 없어요. 잡지에서도 쓴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술자리에서 쓴 걸 보면 무슨 결성대회 하고 나서 일본 헌병놈들이 이게 첩보로 이걸 이제 이놈들이 뭐라고 구호를 외치나 해갖고 구호 외친 것을 일본 헌병놈들이 이렇게 정보 첩보 얻어가지고 지나라 외무성 본국으로 타자는 것들 보면 거기에 술 먹으면서 그랬어요. 만세 삼청,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미 1907년 이런 때. 그러니까 1919년 상해에서 처음 대한민국이란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애국가가 제정된 게 아니듯이 애국가는 이미 대한제국 때 다 사절까지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누구가 만든지 모르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누가 만든지 모르게 그 만들어진 거예요. 민국이란 말이 영조 때부터 쓰였고 대한이란 말이 고종에 의해 쓰여지니까 두 개가 합쳐지는 건 네이처럴한 과정이었죠. 누구나 그건 장명할 수 있는 집단 창작에 들어있었고 또 그때 무궁화가 우리 국화로 결정이 됐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상해 임시정부는 그 몽땅 그냥 수용을 해서 계승을 한 것이지 한 게 아니다. 근데 국사학자들은 대한민국이란 말을 대한제국 시기에 썼다는 사실을 몰라요. 도대체 뭘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갓나 새끼들은. 응? 다 삼계탕을 삶아 먹을 놈들인지 뭔지. 내가 쓴 사례를 9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사례로. 내 책에 다 나와 있죠. 또 읽으려고만 하고 있고 못 들었지 지금 금방. 아니 들었어요.
읽어. 네. 스페인어로 번역된 이 무명씨 기록은 1556년과 1561년 사이에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공간된 예수의 선교사들의 동방보고의 여러 수집록에 리프린트되고 유명한 프란시스코 알바레즈 신부의 에티오피아 주재 포르투갈 대사의 이야기의 브로그로 출간되어 광범하게 읽혔다. 그리하여 멘도자의 종합적 중국 제국기에도 많이 삽입되었지만 중국의 완전 자유평등한 평민 사회에 관한 무명씨의 비교적 정확한 전언은 뷰캐넌, 파슨스, 벨라르민, 수아레스 등이 1570년대 말엽부터 느닷없이 전개하기 시작한 자연적 자유평등 사상의 궁극적 발원지였다. 이들은 노예 소유주들끼리 또는 귀족들끼리의 자유평등만을 말하는 고대 히랍, 로마 중세 유럽의 정치 사상과 완전히 계통이 다른 백성의 자유와 평등을 처음 거론한 사상가들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밀수 범죄로 체포되어 4년 동안 복건성에 제수로 수감되어 있다가 탈옥해 돌아온 포르투갈 군인 갈레오티 페레이라의 중국 보고서도 바로 그 시대의 유럽의 자연적, 본성적 자유평등 사상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중국이 귀족 없는 평등 국가라는 사실에 대한 포르투갈 무명씨의 최초 인식을 재확인한다. 페레이라는 신사 제도를 속속들이 잘 알지 못했지만 노야들, 즉 신사 관리들이 유럽의 세습 귀족과 같은 귀족이 아니라는 사실과 왕족 이외의 어떤 귀족 신분 제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다. 나아가 이 제왕은 그의 제국의 더 큰 안정과 소동 회피를 위해 그의 나라 전체에서 그의 혈족 외에 단 한 사람도 귀족이라고 불리지 않게 했다. 왕족만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더 자세히 들어가면 왕족도 4대까지만 왕족의 지위가 유지되고 5대부터는 그냥 평민이나 똑같아 돼버려요. 자. 많은 대장원이 존재하고 벼슬살이를 할 동안 귀족처럼 살고 위력적 군주들의 풍모를 갖추는 통치자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부패할 짬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회수에 걸쳐 이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임기제였기 때문에 1년 반 뒤에는 다른 임지로 계속 떠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터잡고 부패를 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짬이 없었다. 자. 새로이 배치되어 온다. 벼슬살이를 할 동안 잘 공급받고 마찬가지로 나중에도 왕의 비용으로 살고 그들이 사는 동안 연금을 받고 그들에게 매달 그들의 거주하는 도시에서 그들에게 이 목적을 위해 임명된 특정한 관리들에 의해 지불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왕만이 귀족이고 당신이 알았다시피 그 외에 그리고 그의 혈족인 것 자들 외에 단 한 사람도 귀족이 아니다. 페레이라는 5대까지만 인정되는 왕족 신분 세습귀족 평민 일대에 한정되는 신사 아까 4대라고 내가 잘못 말했는데 5대까지. 예? 아까 4대까지라 했는데 5대로 고치라고. 여기 제대로 나와 있어 여기. 네. 신사의 우면, 특권 등 정확한 범주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중국 사회에 세습 귀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는자 빠졌어요. 그는 노비의 부재 아니 앞에 우면 특권은 우대받고 면제받는 특권을 말해요. 우면 특권은. 그는 노비의 부재 사실까지 밝혀낸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중국이 인간들의 태성적, 자연적 평등을 인정하는 평등사회라는 사실의 절반을 밝힌 최초의 보고자 그룹에 속했다. 중국의 봉토를 받는 세습적 봉건 귀족이 부재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유럽 제국의 세습적 신분 질서를 근본으로부터 뒤흔들 수 있는 도시락 폭탄과 같은 정보였다. 페레이라는 자신이 포르투갈의 유구한 대귀족 가문 출신이었을지라도 중국이 무귀족 사회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양심껏 기술하고 있다. 자, 문제는 이 정보가
그 예수의 신부들 동방 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또는 유교국가 선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안에서만 서큘레이션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회에서 한참 활동한 그런 전적을 갖고 있어요. 부캐넌은. 그러니까 이 정보를 다 알고 있었죠. 이 지구상에 평등한 나라가 있다는 거. 유럽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평등해지면 바로 반박할 수 있었던 게 귀족이 없어져 버리면 누가 정치를 하게? 누가 장군을 하게? 이런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귀족이라는 것이 없어도 장군도 있고 정치도 하는 사람이 벼슬아치가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가지고 운영되는 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 귀족이 없어도 할 건 다 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걸 반격을 가하면서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실증적 어떤 자신감으로 이제 반격을 가하게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작품이 뷰캐넌의 폭군 방벌론, 국민의 자유평등론에 입각한 폭군 방벌론이라고. 폭군 방벌론이 본질은 아닌데 백성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면 자유와 평등을 왕이 침범하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자유와 평등을 지키려면 당연히 침범할 위험이 있는 그런 폭군은 타도해야 된다는 논리로 연결돼야 되죠. 두 개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야. 백성의 자유와 평등과 폭군은 위험한 폭군은 방벌한다는 방벌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 이전에 다른 유사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서양에 그런 거 없었다. 백성의 자유란 말은 쓴 적이 없고 백성의 평등이란 말은 쓴 적이 없죠. 왜냐하면 귀족보다 하층민이 자유로워버리고 평등하면 귀족하고 맞먹게. 또 노예가 자유롭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노예인데. 그리스 시대는 전부 노예제 국가였고 로마도 노예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상국가로 기획한 디자인한 그 국가도 노예 국가예요. 또 나중에 늙어서 80이 돼서 쓴 법률에서 기획한 새로운 국가론도 플라톤의 새로운 국가론도 노예제 국가예요. 당연시 노예는 있는 거고 노예 관리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써놨고. 그러니까 그 노예의 자유를 그들은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엄청난 사상 탄압 국가였어요. 플라톤이 기획한 나라는. 그 첫 번째 국가론 이상국가 안에는 사상 탄압에 관한 이야기가 좀 변두리로 나와 있지만 가령 자기의 미학 이론을 따르지 않는 자는 자기 이상국가에 들어오지 못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추방해버린다고. 자기의 예술론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미메시스 이론을 전개하지 않는 자들만 두르고 나머지는 못 들게 만들겠다. 모방해서 예술을 한답시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이제 나중에 해석해 보면 재미를 아름다움으로 착각하는 놈들은 다 쫓아내버리겠다는 이야기야, 자기. 근데 마지막 작품인 법률이라는 책에서 이상국가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종교가 다르거나 사상이 다르거나 하면 다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감옥에 쳐넣거나 그렇게 써놨어요.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어? 다른 종교관을 얘기하다가 죽어요. 아테네가 아무리 자유로운 사회였다 할지라도 사상의 자유는 종교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자유로운 국가겠어요. 소크라테스를 죽인 나라인데. 근데 소크라테스를 지 스승을 죽인 나라 아테네 안에서 살았던 녀석이 플라톤인데 고조시기 지가 아이디얼 스테이트로 그린 유토피아 국가가 다 그따위 식이라니까. 그런 것들을 무슨 그 서양 철학이라고 해갖고 막 무슨 아는 써놓고 그런 거 보면은 참 대갈통에 멍청한 건지 한심한 자들이야 진짜로. 엄청나게 폼 잡고 써놨어요. 멍청한 철학자들이 우리나라 성대 철학과 우리 철학과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걸 하면서 폼 뒤지게 잡고 마치 플라톤 받들면서 그런 거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읽어도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아닌 건데 뒤지게 높여놨거든. 응?
그래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